행복하게 할아버지와 손자가 단둘이 살아가는 어느 날 세탁소 냄새 난다라며 손자가 친구로부터 놀림을 당하며 세탁소 문까지 닫게 되는 상황에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된 할아버지.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소중한 추억이 깃든 세탁소를 망하게 만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높은 빌딩의 그림자가 가장 먼저 드리워지는 동네 물레동. 회색빛 공장들 사이로 기름 냄새와 쇠 긁는 소음이 실핏줄처럼 얽혀있는 그곳에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세탁소가 있었다. 형제 세탁소. 이름과는 달리 그곳을 지키는 것은 굵은 주름과 거친 손마디를 가진 할아버지와 그의 세상 전부인 손자 차수연뿐이었다. 수연의 세상은 세탁소의 낡은 다리미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증기와 옷에 밴 갖가지 화학 약품 냄새,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수연에게 할아버지는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으며 흔들리지 않는 우주였다. 할아버지는 낡은 재봉틀을 돌려 손님의 찢어진 옷을 꿰매고 뜨거운 증기를 뿜어 구겨진 옷을 펴내며 그렇게 손자의 구겨지고 찢어진 인생을 평생 동안 다려주고 꿰매주었다. 수연은 가난했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누구보다 밝고 총명한 소년으로 자라났다. 특히 옷에 대한 그의 감각은 천재적이었다. 그는 옷의 밴 냄새만으로 그 옷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려냈고 손끝으로 옷감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그 옷의 역사와 가치를 읽어냈다. 그에게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쌈짓돈을 털어 난생 처음으로 손자에게 새 교복을 맞춰주기로 결심한다. 기성복이 아닌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지는 맞춤 교복. 할아버지는 수연의 치수를 재며 눈물처럼 말했다. 우리 수연이 이 할애비처럼 평생 남의 옷이나 다리는 인생 살게 하진 않을게. 이 교복 입고 저기 저 높은 곳으로 훨훨 날아오르거라. 며칠 후 수연의 이름이 새겨진 교복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교복이 아니었다. 최고의 원단과 완벽한 재단, 그리고 할아버지의 평생의 소망이 오롯이 담긴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예술 작품이었다. 수연은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잿빛 골목의 초라한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세상의 왕자님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소년이 서 있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첫날. 수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 교복을 입고 등교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교복은 다른 학생들의 부러움이 아닌 지독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최대 패션 그룹 스타일온의 황태자 유태석이 있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살아온 오만하고 잔인한 성정의 소유자였다. 그는 자신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교복보다 감히 거지 같은 차수연의 교복이 더 완벽하고 기품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날 오후 유태석은 자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하교하던 수연의 앞을 막아섰다. 야, 차수연. 너 그 교복 어디서 훔친 거냐? 너 같은 거지가 입기에는 너무 아까운 옷인데. 태석의 조롱에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꾹 참았다. 하지만 태석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검은색 잉크병을 꺼내 들었다. 백조가 까마귀 옷을 입는다고 백조가 되는 게 아니지. 내 놈에게는 내 놈 수준에 딱 맞는 옷을 입혀줘야겠다. 그 말과 함께 태석은 수연의 새하얀 와이셔츠 위로 검은 잉크를 남김없이 쏟아부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의 무리들은 달려들어 수연의 교복을 붙잡고 짐승처럼 사방으로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북-마이너스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의 꿈과 희망이 담겼던 교복은 순식간에 걸레 조각으로 변해버렸다.
수연은 반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몸이 아닌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비웃으며 발로 짓밟는 태석의 얼굴을 자신의 망막에, 심장에, 뼛속 깊이 새겨 넣을 뿐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찢겨진 교복 조각들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손자의 얼굴과 걸레가 된 교복을 번갈아 보다 결국 참았던 피눈물을 터뜨렸다. 그날 밤 낡은 세탁소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재봉틀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자리에 눕고 말았다. 평생의 꿈이 짓밟힌 충격에 그의 쇠약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고 끝내 숨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피를 토하듯 절절했다. 수연아, 복수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그저 행복하게 살아다오. 하지만 수연은 할아버지의 감겨진 눈을 보며 다른 맹세를 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저놈들을 내 손으로 직접 지옥의 불구덩이에 쳐넣기 전까지는 제가 반드시 할아버지의 찢겨진 꿈을 저놈들의 피눈물로 다시 꿰매어 드리겠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복수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가 그렇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6의 수연에게 세상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는 홀로 세탁소를 지키며 학교를 마친 뒤에는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날랐고 밤에는 식당에서 불판을 닦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결코 바늘과 실을 놓지 않았다. 그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낡은 디자인 서적들을 탐독했고 동대문 시장을 누비며 버려진 옷감 조각들로 자신만의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유일한 휴식은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 옥상에 올라가 저 아래 화려하게 빛나는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 유태석의 제국 스타이론의 본사 건물이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기다려라, 유태석. 내가 곧 너의 그 성을 통째로 집어삼키러 갈 테니. 그의 복수 계획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는 옷으로 흥한 자를 옷으로 망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유태석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스타이론이라는 브랜드를 자신이 만든 옷으로 완벽하게 짓밟아버릴 계획이었다. 시간이 흘러 수연은 20살의 청년이 되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피와 땀으로 모은 돈과 타고난 천재적인 재능을 미천 삼아 자신만의 작은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곳은 화려한 강남의 쇼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고향 물레동의 가장 후미지고 어두운 철공소 골목, 버려진 창고를 개조하여 간판도 없는 작은 작업실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 녹턴 앤 오시티 URN이 야상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직 어둠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들만을 위한 옷을 만들겠다는 그의 철학이 담긴 이름이었다. 녹턴의 시작은 초라했다. 하지만 수연의 실력은 진짜였다. 그는 단순한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디자인했다. 그는 고객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상처와 결핍, 그리고 꿈을 읽어냈고 그것을 옷이라는 형태로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마치 마법처럼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았다. 소문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빠르고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상처 입은 예술가들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웃사이더들이 녹턴을 찾았다. 그리고 곧이어 기존의 명품의 실증을 느끼던 진짜 상류층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슈트가 결코 채워주지 못했던 자신들만의 격과 이야기를 수연의 옷에서 발견했다. 녹턴은 그렇게 아는 사람만 아는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고급스러운 언더그라운드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연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다. 그는 결코 고객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모든 소통은 그의 유일한 직원인 늙은 집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마에스트로 N이라는 코드명으로만 알려진 그는 그 신비주의 덕분에 더욱더 유명해졌다. 몇 년 후 수연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부와 명성, 그리고 복수를 위한 실탄을 완벽하게 장전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귀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냥의 기회가 포착되었다. 유태석의 스타이론이 회사에 사활을 걸고 새로운 명품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해 외부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야상곡의 서곡이 끝나고 피의 왈츠가 시작될 시간이 온 것이다. 차수연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얼음처럼 조용하고 치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유럽의 유서 깊은 투자 자문사로 위장한 유령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 스타이론이 추진하는 신규 명품 브랜드 프로젝트의 가장 유력한 투자자로 접근했다. 유태석과 그의 경영진은 굴지의 해외 자본이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그들은 상대의 정체는 꿈에도 모른 채 자신들의 성공을 의심치 않았다. 수연은 자신의 늙은 집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몇 달간에 걸친 뜸 들이기와 밀고 당기기를 통해 유태석을 완벽하게 애태웠다. 마침내 최종 투자 계약이 체결되던 날, 수연은 대리인을 통해 아주 교묘하고도 결정적인 계약 조건 하나를 내걸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VVIP들을 초청한 성대한 론칭 파티를 열 것. 그리고 그 파티의 가장 마지막, 가장 화려한 순간에 베일에 쌓인 투자자, 즉 마에스트로 N의 정체를 공개하여 대중의 관심을 극대화시킬 것. 그것은 거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었다. 유태석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전설적인 디자이너 마에스트로 N과 함께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것이라는 오만한 상상에 빠져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처형대를 스스로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수연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거미줄을 모두 쳐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먹잇감이 스스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이 될 론칭 파티. 유태석은 그날 자신을 가장 눈부시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옷을 갈망했다. 바로 전설의 녹턴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돈을 동원해 마침내 녹턴의 문을 두드리는데 성공한다. 며칠 후 유태석은 비밀스러운 녹턴의 쇼룸을 찾았다. 그는 당연히 마에스트로 N을 직접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수연의 늙은 집사뿐이었다. 마에스트로께서는 고객의 몸이 아닌 영혼의 치수를 재십니다. 잠시 고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유태석은 어이가 없었지만 전설적인 옷을 입기 위해 자신의 오만한 인생사를 자랑처럼 늘어놓았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 위해 군림했던 이야기, 자신의 성공과 부에 대한 이야기. 그는 자신의 발 아래에 짓밟혔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기억하지 못했다. 늙은 집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몸 구석구석의 치수를 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 자신의 주인이었던 어린 수연의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교복 치수를 재던 그 애틋한 풍경이 겹쳐지고 있었다. 늙은 집사의 눈빛에 아주 잠깐 경멸과 슬픔이 뒤섞인 서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뒤 유태석의 인생을 위한 단 한 벌의 슈트가 완성되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아름다웠다. 최고의 원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재단. 그 옷을 입는 순간 유태석은 자신이 마치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그 옷에는 디자이너에 보이지 않는 낙인이 새겨져 있었다. 수연은 그 옷을 만들며 수십 년 전 유태석이 자신의 교복을 찢어발기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그때의 분노와 증오를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담아냈다. 그 옷은 왕의 대관식을 위한 예복이 아니었다.
처형대의 이슬로 사라질 가장 아름다운 재물을 위한 마지막 수위였던 것이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스타이론의 신규 브랜드 론칭 파티는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정재계의 명사들, 그리고 가장 빛나는 셀러브리티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 중심에는 녹턴의 슈트를 입고 마치 신처럼 빛나고 있는 유태석이 있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유태석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며 자신을 의심했던 모든 이들을 비웃는 오만한 연설을 늘어놓았다. 오늘 이 자리는 저 유태석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선포식입니다. 저의 천재적인 감각과 스타이론의 기술력이 만나 우리는 이제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고 장내는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사회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소개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 베일에 쌓여있던 미스터리의 투자자이자 전설적인 디자이너 마에스트로 N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조명이 무대 뒤편의 거대한 문으로 향했다. 장엄한 음악과 함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유태석은 이제 곧 자신의 옆에 서게 될 전설과의 만남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문이 완전히 열리고 역광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슈트 차림의 젊은 남자였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왕의 걸음처럼 당당하게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왔다. 처음에 유태석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생각보다 젊고 잘생긴 디자이너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악수를 청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었다. 남자는 유태석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남자의 눈빛은 마치 지옥의 심연처럼 깊고 어두웠다. 유태석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의 뇌리 속에서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먼지 쌓인 기억의 조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잿빛 골목, 낡은 세탁소, 그리고 검은 잉크로 더럽혀지고 자신의 발 아래에서 찢겨나가던 한 소년의 교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 지금 눈앞의 이 남자와 똑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한 소년의 얼굴. 유태석의 동공이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냈다. 너는? 남자는 유태석의 귓가에 그러나 마이크를 통해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악마의 속삭임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오랜만이군, 유태석. 내가 찢어버렸던 그 교복 내가 직접 너의 피눈물로 다시 꿰매어 주러 왔다. 그 순간 유태석의 시간은 영원히 멈추었다. 차수연의 목소리는 유태석의 화려한 제국에 울려 퍼진 종말의 나팔 소리와도 같았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무대 위로 몰려들었고 유태석은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죄인처럼 고립되었다. 수연은 그 지옥 같은 풍경을 뒤로한 채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통해 파티장의 모든 스크린을 장악했다. 그리고 스타이론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수직 낙하하는 끔찍한 그래프를 모든 이들의 눈앞에 띄워 보였다. 유태석 씨.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당신의 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그는 자신의 진짜 계획을 선포했다. 마에스트로 N의 이름으로 스타이론 그룹에 대한 공식적인 적대적 인수 합병을 선언한 것이다. 그는 이미 유태석의 방탕한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주주들을
물밑에서 모두 포섭해 놓은 상태였다. 유태석의 시대는 그렇게 가장 화려했던 그날 밤,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끝이 나고 있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잿빛 골목의 신데렐라, 재벌 황태자에게 복수하다. 모든 언론은 차수연의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열광했다. 유태석은 그룹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아버지인 유 회장에게 뺨을 맞으며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남은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 더러운 여론전을 시작했다. 차수연을 어린 시절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위험한 사이코패스로 몰아갔고 그가 스타이론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렸다. 하지만 수연은 그 진흙탕 싸움에 어울려주지 않았다. 그는 스타이론을 인수한 후 가장 먼저 회계장부가 아닌 회사의 가장 어둡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생산 공장 관리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은 유태석의 죄가 단순한 오만함과 횡령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찾아냈다. 수년 전 동남아시아의 한 후진국에 위치한 스타이론의 하청 공장에서 의문의 화재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을. 당시 회사는 이 사고를 경미한 누전 사고로 축소 발표하고 몇 명의 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수연의 눈은 그 보고서의 가장 밑바닥, 쥐꼬리만 한 글씨로 적힌 신원 미상 사망자 다수라는 문구에 꽂혔다. 수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잿더미 속에 묻힌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최고의 국제 탐사 보도팀을 고용하여 동남아의 그 잊혀진 땅으로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 공장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 공장이었다. 실제로는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을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하루 20시간이 넘는 노동을 착취하던 21세기의 노예 수용소였다. 화재 사고 역시 단순한 누전이 아니었다. 열악한 작업 환경을 견디지 못한 아이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공장 관리자들이 아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불을 낸 끔찍한 학살이었다. 유태석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수십 명의 이름 없는 아이들의 죽음을 돈 몇 푼으로 덮어버렸던 것이다. 수연은 희생된 아이들의 사진과 그들의 부모들이 피눈물로 써내려간 증언들을 전해받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새도록 홀로 오열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원한이 아니었다. 그것은 돈과 권력의 이름 아래 짓밟힌 세상의 모든 약한 자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되었다. 차수연은 유태석에게 마지막 만남을 제안했다. 유태석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라 착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침묵과 거대한 스크린뿐이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통해 탐사 보도팀이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불에 탄 공장의 끔찍한 잔해와 아이들의 작은 신발 조각들이 뒹구는 잿더미, 그리고 자식의 사진을 끌어안고 절규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지옥도처럼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유태석의 친필 사인이 담긴 화재 사건 진상 은폐 보고서가 클로즈업되었다. 유태석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오만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서 비겁하고 추악한 괴물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닌 공포의 눈물이었다. 수연은 무너진 괴물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제시했다. 내일 아침까지 내 입으로 내 모든 죄를 세상에 고백해라. 그것이 내 놈이 인간으로서 저지른 죄에 대해 최소한의 속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날 밤 유태석은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을 보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모든 재산은 이미 수연에 의해 동결된 상태였다. 그는 죽으려 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끊을 용기조차 없는 비겁한 자였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마침내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유태석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의 자백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세기의 재판이 열렸다. 재판정에는 수연의 도움으로 동남아에서 온 희생자 유가족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의 심장을 울렸다. 마침내 재판장이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피고 유태석에게 아동 노동 착취, 학살 은폐 및 반인륜적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땅, 땅, 땅.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기업인에게 내려진 최초의 사형 선고였다. 그것은 돈의 힘이 생명의 가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위대한 심판이었다. 유태석의 제국은 그렇게 완벽한 파멸을 맞았다. 제5막 결말 마이너스 아침을 연주하는 야상곡. 모든 복수가 끝난 후 차수연은 패션계의 새로운 제왕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 물레동의 낡은 세탁소로 돌아왔다. 먼지 쌓인 세탁소 안. 그는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잊고 싶었던 찢겨진 교복 조각을 발견했다. 그는 그 걸레 조각을 끌어안고 어린 아이처럼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꿰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1년 후 차수연은 스타이론 그룹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녹턴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과거 유태석의 공장이 있었던 동남아의 그 가난한 마을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을 지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후원하는 새로운 패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갔다. 그의 마지막 행보는 물레동의 낡은 철공소 단지를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었다. 마지막 장면. 수연은 자신의 옛 세탁소가 있던 그 자리에서 한 젊은 디자이너 지망생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첫 작품을 만드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 학생이 만들고 있는 것은 아주 평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얀 교복 셔츠. 수연의 얼굴에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오른다. 그의 길고 길었던 복수의 야상곡은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은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의 아침을 연주하기 시작했다.